부천 시민 여러분, 내일부터 대한민국의 운명과 부천의 미래를 결정짓는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국민의힘 부천시 가벌경 새 후보는 절박한 심정으로 공동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천은 과거 경기도에서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와 더불어 가장 앞서가던 신흥 도시였습니다. 청년들이 몰려들고 일자리가 넘쳐나는 산업 거점이었지만은 장기간 포퓰리즘 정책과 반기업 정책으로 인해서 역동성을 잃은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장악했던 침체기의 부천에서 벗어나서 균형 잡힌 정책 개발과 과감한 추진력으로 재도약의 부천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불신받는 정치를 바로 세워 집권 여당 후보로서 부천의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겨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새 후보는 검증된 경제 전문가, 그리고 도시행정 전문가, 그리고 소통 및 미디어 전문가로서 원팀이 되어 부천 발전을 앞당기겠습니다. 특히 부정부패와 비리는 정치권의 오랜 고질병입니다. 민주당의 새 후보를 보십시오. 단군 이래 최대 부동산 사기 사건인 이재명의 대장동 관련 변호사들과 54억 영끌 B2 부동산 투기 의혹, 전과 4번, 정치 입문 후에도 성범죄자와 파렴치범 변론 경력을 가진 후보들을 공천했습니다. 이러한 마구잡이 공천을 해도 부천 시민들이 무조건 자신을 선택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선거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명한 부천 시민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 민주당에 보낸 전폭적인 지지가 현재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말입니다. 원도심은 낙후되고 골목마다 주차할 공간조차 없는 열악한 도시 환경에 부천 시민들은 불편을 감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서민들은 서울과 분당으로 힘든 출퇴근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부천 시민들이 민주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했지만 그 지지에 대한 결과가 너무도 초라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만은 집권 여당 후보를 뽑아서 부천 발전을 제대로 앞당겨보자 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김복덕, 하종대 새 후보는 지역의 핵심 현안인 경인전철 지하와 경인고속도로 지하와 광역교통망 구축, 외곽순환도로 정체 해소, 고가도로 철거 등 산재한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함께 힘을 모을 것입니다. 서울 편입 문제도 부천 시민의 자존심을 지켜내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찾아올 수 있는 방향으로 지역민과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본격적인 선거운동입니다. 저희 새 후보는 민주당 후보들과 정정당당하게 맞서 싸울 것입니다. 특정인을 지키기 위해 국회를 가겠다며 지지를 요구하는 방탄 후보를 동료 시민들과 함께 심판할 것입니다. 오로지 부천 발전과 깨끗한 정치를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 골목골목 구석구석 꼼꼼히 살피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언제나 시민 편에 서서
함께 손잡고 함께 공감하는 정치를 펼치겠습니다. 정치꾼은 다음 선거만 생각하지만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생각합니다.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도전, 책임 있는 정치로 부천과 대한민국의 힘찬 미래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부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동료 시민 입장에서 더욱 세신하고 지역의 잠재력을 발굴하여 부천시의 가치를 높이는 데 여러분과 함께 뛰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3월 27일 부천시 갑 김복덕, 부천시 을 박성중, 부천시 병 하종대. 후보 1동. 네. 혹시 뭐 질문 사항 있으십니까? 박원대 후보님께 질문드립니다. 지금 부천에 오시라고 많이 돌아보셨을 텐데 예. 가장 부천시 병에 가장 수강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부천시 병뿐만 아니고 사실 부천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진짜 낙후되어 있다 그런 느낌인데요. 아마 이거는 소사구 주민뿐만 아니고 부천시 전역에 아마 시민들이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 가장 시급한 문제는 원래 일기 신도시 때 우리 부천 시작됐잖아요. 근데 그때 있는 건물들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지금 재건축, 재개발할 때 용적률 때문입니다. 용적률이 지금 보통 230%, 그리고 많이 올려야 250%인데 이미 특별법이 500%까지 올릴 수 있도록 일기 신도시인 경우에 1.5배니까 450%까지, 475%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특별법이 마련이 되어 있는 만큼 사업자가 어느 정도 이윤을 남기고 그리고 주민들도 많은 부담을 갖지 않고 재건축, 재개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용적률을 최대한 빨리 올려서 재개발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소사구 그리고 부천시의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네, 혹시 보충? 예. 재건축 관련해서 여러분한테 간단히 보충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재건축 관계를 일기 신도시 재건축 관계를 한 3, 4년 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반대로 추진을 못하다가 작년 연말에 일기 신도시 특별법, 일명 일기 신도시 특별법입니다. 제목은 노후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에 우리가 일기 신도시 중동, 상동 뭐 이런 일기 신도시가 지금 용적률 상승이 250%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찾아먹고 있는 것이 226%까지 찾아먹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 해와에 이익이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400%, 500%까지 어느 정도는 허용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일기 신도시를 한꺼번에 개발하면은 여러 가지 어떤 전세나 이런 게 일시적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선도지구를 선정해서 차근차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자체를 좀 더 강력지구로 선정해서 하는 방법까지도 지금 돼 있어서 정말 저희들한테 기회를 준다면 저희들이 추진력도 있고 또 저는 서초에서 70개 정도의 재건축 단지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강남 서초를 뛰어넘는 그런 단지를 한번 만들고 싶습니다. 재건축 관련. 이것과 관련해가지고요. 저는 언론인으로서 소통 전문가고 여기는 경제 전문가입니까? 그리고 우리 박성종 후보는 도시행정 전문가입니다. 세 사람이 힘을 합치면 이거를 매우 빠르게 그동안에 사실은 재건축 그 재개발은 항상 늦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우리 셋이 힘을 합치면 엄청나게 빠르게 해나갈 수 있다. 이거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내일부터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부천은
민주당의 지지가 좀 약간 높은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 후보님들의 특별한 선거운동 전략이 마련한 게 있으실까요? 우리 새 후보가 공동으로 이거를 뭐 같이 하자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러나 부천 시민들이 그동안 민주당이 지금 강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민주당을 여기 후보를 무려 3번 연속으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뽑아줬는데 그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2012년부터 인구가 줄기 시작해서 그 사이에 79만 80만 가까이 육박하다가 지금 77만입니다. 매년 인구가 1% 이상씩 줄어갔습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도심의 인구가 주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부천의 경기가 침체되고 한마디로 말하면 더불어민주당을 집중적으로 국회의원, 시장, 그리고 도지사, 심지어 대통령까지 밀어주지만 부천은 오히려 정체되고 퇴보했다는 것이 부천 시민들의 일반적인 그런 인식입니다. 그런 걸 바탕으로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밀어줬지만 그거 오히려 더 손해구나 그런 인식들이 이제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점에서 우리한테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부천의 밝은 미래, 앞으로 부천이 30여 년 전에는 경기도에서 1등 도시 아니었습니까? 지금 6등 도시인데 그러면 그런 밝은 미래를 하기 위해서 우리 새 전문가가 같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왔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저는 부천 시민이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천 시민들이 자기 당의 보수나 또 아니면 자기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 공천한 후보들과 지역 안배도 골고루 하고 실제로 일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충분히 검증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저희 새 후보는 검증된 후보들입니다. 뭐 전과 사범, 음주, 뭐 횡령, 또 식품위생법 그런 잡범 수준의 후보들은 저희는 없습니다. 예, 일할 수 있는 후보들로 저희 당은 공천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 잠깐만요. 제가 보강을 좀 해볼게요. 이기는 전략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부천 쉽지 않은 동네입니다. 쉽지 않은 동네지만 저희들은 치고 올라가고 있다. 우선 첫 번째는 각 개인별 능력을 통해서 극대화해야 된다. 아침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찾을 수 있는 지하철, 전통시장, 직능단체, 노인정, 아파트, 먹자골목 뭐 있는 대로 다 찾아야죠.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1번 순위일 거예요. 두 번째는 역시 세 사람이 합동으로 이걸 펼쳐서 나가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두 번째 전략이 있을 수 있고요. 세 번째 전략은 결국 우리 후보보다는 민주당의 후보들이 각기 약점은 큰 약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을 후보도 엄청난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약점을 파고드는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들의 강점을 내세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역시 부천 주민들이 상당히 교체를 원한다. 바꾸기를 원한다. 왜? 부천이 90년도에는 인구 90만이었습니다. 지금은 인구가 77만. 2010년에까지 90만에 올랐다가 2090년도에는 경기도에서 인구 1위 도시였는데 2010년에 90만으로 올랐다가 지금 2024년에 77만입니다. 13년 만에 13만이 줄어서 1년에 1만씩 줄고 있습니다. 굉장히 퇴보하고 있습니다. 부천의 주민들이 바꾸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게 저희들이 같이 잘 분위기와 형성된다면 또 중앙의 어떤 전략 또 여러 가지와 같이 맞들어진다면 충분히 역전할 수 있다. 여론이라는 것은 오늘의 여론도 내일 바뀔 수 있다. 배도 폭풍을 만나면 바로 뒤집을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 자신감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예. 민주당에서 그 민주당의 약점은 무엇이고 그 새 후보 간의 진인 강점은
무엇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새 후보의 강점은 각자 자기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천을 이야기한다면 저의 강점은 저는 이론과 실전과 추진력을 같이 겸비한 삼박자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론적으로 말씀은 도시행정의 전문가로서 행정고시를 통해서 20년 이상, 25년 이상 서울시에 그걸 했고, 또 도시행정 박사로서 또 한국, 일본, 미국의 SCI 논문까지, 거기에 여기 부천 행정대학원의 3년, 중대라든지 이런 대학의 강의, 이런 이론적 어떤 바탕과 그걸 아울러서 실전은 이 부천의 7호선도 제가 1999년 서울시 교통기획과장 때 기획했던 사람입니다. 거기 2012년도 들어왔으니까 13년 후에 부천으로 들어왔죠. 그 다음에 서울시의 중앙버스 전용 가장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고 꼽히는 버스 중앙 전용 차선제라든지, 또 서초구청장 때는 2007년도 발의했습니다만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최초로 발의를 해서 작년에 용역이 들어가고 있다. 한 10년, 15년 텀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와 어울려서 서초에 70군데 재건축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실전에 부천에 적용되는 어떤 재건축 문제, 교통 문제, 그 다음에 교육 문제, 이런 거와 같이 맞물려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추진력 관련해서는 제가 서울시장을 만든 선대위원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이나 교통공사 사장이나 얼마든지 통할 수 있기 때문에 7호선 문제,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이미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해결할 수 있고, 또 윤석열 정부에서는 제가 인수위, 간사, 인수위원이 23명입니다. 간사는 5명인데, 그러다 보니까 장창하라고 전부의 네트워크에 대해서 누구보다 추진력 있게 추진할 수 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후보의 부천의 후보의 약점을 내가 이야기한다는 것이 좀 쑥스럽기는 합니다만 여러분이 다 들었을 겁니다. 상가 60억짜리 건물을 사는데 54억 이상을 대출을 받는다는 것, 웬만한 사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일반인은 1,000만 원도 받기 힘들고 1억 받기도 힘드는데 50매덕을 받았다는 것은 특별한 그게 없으면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임야를 샀는데 그 임야가 몇 년 지나서 30배가 뛰었다면 정보 없이 그게 되겠습니까? 더 할 말이 많습니다만 그런 걸로 인해서 3개월 만에 반부패 비서관에, 자기 정부의 반부패 비서관에 취임했다가 3개월 만에 사퇴했다면, 사퇴는 자진 사퇴를 했지만 실제 자진 사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본다면 충분히 강점이 있고, 또 주민들은 여러 가지 우리 부천이 아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군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 강점을 얘기하라면 저는 3가지로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이제 언론 동아일보에 들어가서 31년여간 근무를 하고 나왔는데, 누구보다도 기자로서 소통과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 주민들의 수건 사업을 해결하려면 주민들이 뭘 바라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들의 애로점을 알아야 되는데, 그 점에서 누구보다도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제가 지난 대선 때 대통령의 상임 언론 특보로 했는데, 그 이후에도 KTV 방송 사장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을 홍보하는 책임자 역할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모두 434개의 연설문을 제가 분석을 해서 자유와 연대라는 책을 냈었는데, 대통령부터 장차관 그리고 일반 서민에 이르기까지 누구보다도 네트워크가 강한, 광범위한 네트워크가 두 번째 저희 장점입니다. 제 휴대전화에 28,000명이 들어가 있는데, 스마트폰 생긴 이후에 한 5년여간에 수입된 건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은 강력한 추진력입니다. 제 기자 생활하면서 누구보다도 진짜 굵직굵직한 상을 많이 탔습니다.
가장 권위가 있다는 한국기자협회가 주는 한국기자상, 이달의 기자상 6회, 그리고 회사, 기업이 주는 상 중에 가장 그래도 권위가 있다는 삼성언론인, 그리고 외국계 기업으로 가장 권위가 있는 시티은행 언론인 대상. 이 밖에도 여러 특종상과 노력상을 많이 타는데, 이거는 제가 진짜 열심히 기자 생활을 아침부터 늦게까지 하면서 그것이 결실로 얻어졌다. 물론 저 혼자의 노력은 아니고 주변에 있는 같은 많은 주위 동료기자 그리고 선배, 후배들과 함께 했다고 하는 걸 덧붙이고 싶고요. 이런 세 가지가 저의 경쟁력인데, 이거는 지금 부천시가 가장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재개발, 재건축 문제, 그 다음에 경인선 지하화 문제, 그리고 신구로선, 우리 특히 소사구에서는 옥길동과 범방역 사이에 새로 역을 신설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 저의 장점이 매우 유효하다. 왜? 부천시의 문제는, 수건사업은 부천시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특히 구청장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국토교통부,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까지 정권이 나서줘야만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그러한 광범위한 네트워크와 추진력, 그리고 소통과 공감의 능력이 매우 절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상대에 대해서, 상대가 두 분인데요, 한 분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앞에 지금 보드판이 있는데,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의 조수진 후보가 성폭행과 관련해가지고 변호했다는 이유로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 앞에 보십시오. 엄청 많습니다. 유력에 의한 성추행범, 그냥 성추행범도 아니고 위에서 원장이 자기 직원들을 3명이나 장기간에 걸쳐서 성추행한 성추행범, 그리고 성매 말선, 그것도 많습니다. 52차례. 그리고 몰카를 이용해서 여성의 신체를 300여 차례나 촬영해가지고 음란 사이트에 올린 사람을 다시 변론하고, 그것도 무죄를 주장하고. 과연 이런 후보가 국회에 가면은 성범죄자를 강력히 처벌하고 앞으로 우리 사회를 보다 맑고 밝게 하자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분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니 살인범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또 변호사가 와서 의뢰를 하면 어떻게 거절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일반 변호사라면 그런 얘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분이 여기에 있는 6가지 모두 자신이 2016년 정치에 입문한 이후에 한 일들입니다. 한편으로는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법정에서 이런 분들을 옹호하고 변호하면서 돈을 벌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치인의 자질이 있다고 국회의원 후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변호사만 해서 돈만 번다고 하면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치인이 되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저의 장점은 28년 전에 제가 소록스를 설립할 적에 450만 원 갖고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회사 가치는 제 개인 가치도 아마 한 1000여 배 가까이 올랐을 거고, 또 회사 가치는 그거보다 훨씬 크게 상승했습니다. 부천시에 또 제가 속한 갑지역의 값어치를 소록스와 같이 수천 배씩 상승시킬 수 있는 경영과 자신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저희 핵심 공약인 서울 편입, 그 다음에 GTX B노선, D노선, F노선을 소록스 경영할 때와 같이 추진력 있고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지금 저희 지역구에 나름대로 저희가 체크한 자료에 의하면은
현역위원에 대한 불신도가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제가 발표를 하면은 깜짝 놀랄 정도가 될 겁니다. 근데 잘못하면은 네거티브가 될 것 같아서 그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상대 후보의 단점은 아까 제가 잡범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존 전과 4개 외에 오늘 아침에 내가 뉴스를 검색하다 보니까 데일리 아닌가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은 2021년도 권익위에서 사전 정보로 토지 취득을 해서 국가권익위에서 고발 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차당에서도 민주당 내에서도 탈당을 권고한 10몇 명 중에 1명입니다. 그래서 그 재판 진행 결과도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이고 또 아마 풍문이로는 저도 듣고 있고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여성 문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선거구에 있는 부천 시민과 유권자들의 신뢰하지 못하는 후보로 그렇게 낙인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검증된 경제 후보의 장점 그리고 기존 제 경쟁 상대인 그분이 29년 한 30여 년 풀뿌리 정치를 했다고 하는데 오정구에 돌아다녀 보면은 또 원민국 부두심 다녀 보면은 눈물 납니다. 그 이면 도로에 가보면은 문 닫은 가게가 뭐 아주 세알일 수 없을 정도로 많고 그 서민들의 삶, 그 부천시가 최근 30년 동안 엄청나게 낙후된 거, 그거를 과연 민주당 정치인들이 정치를 한다고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 부분은 아마 유권자들이 검증하고 일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할 걸로 믿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국민일보 오정규 기자인데요. 지금 김복동 후보님께 하나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부천시에서는 아시다시피 그동안 압도적으로 국회의원과 시도의원을 석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부천의 지금과 같은 그 재정 자립의 어떤 취약함과 그리고 인구 감소율이 매우 높은 상황에 대해서 같은 민주당끼리 이게 서로 간에 견제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정책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복동 후보께서는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실지 궁금해서 한번. 예, 제가 누누이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부천이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재정 자립도가 떨어지고 삶의 질이 저하가 되고 교육 여건이 낙후된 이유는 첫째는 좋은 기업, 좋은 일자리를 놓쳤습니다. 지금 부천시는 아직도 2차 산업에 머물러 있고요. 또 시의 핵심 역량을 문화도시, 영화도시, 만화도시 만든다고 낭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 드리면은 얼마 전에 완공한 여기 부천 문화예술회관이죠. 거기가 지금 돈 먹는 하마입니다. 작년에 70억이 넘는 적자를 냈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이렇게 낮은 상태에서 매년 그렇게 계속해서 쏟아부어야 될 걸로 봅니다. 종합운동장 청사진에 봤는데 제 구체적인 자료는 못 봤지만 거기다 뭐 5성급, 6성급 호텔 집어넣고 컨벤션을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문화예술회관과 뭐가 다를까요? 과연 종합운동장에 특급 호텔이 정상적인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요? 시의 핵심 역량을 성남시는 동판교, 서판교에 네이버, NC소프트, 카카오 같은 3차, 4차 산업기업들 적극적으로 유치했기 때문에 거기는 젊은이가 모여들고 부천은 젊은이가 빠져나가고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성 정치를 하는 것보다는 데이터에 의한 구체적인 경제 전망을 갖고 그런 기업들을 유치해야 되고요. 저는 제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종합운동장을 대규모 아레나나 촬영 시설을 집어넣어서 4차 산업, 5차 산업, 융복합 산업을 만들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넷플릭스 한 편을 촬영하는데 한국에서는 뭐 200억 정도가 될 겁니다. 작년에는 100억이라고 했습니다. 작년 초에는. 미국에서 허리우드에서 촬영하려면은 1억 불 전후가 듭니다. 그래서 수도권 위성도시나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고양시는 CJ에서 투자를 하고 있고 창동역은 카카오에서 투자하고 있고
하남시 그 중소기업공단 이사장인가 청장하셨던 분, 그분 5년 동안 쫓아다녀서 그 상수원 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파주 같은 데도 적극적으로 유치합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인프라가 있습니다. 인천공항, 김포공항, 외곽순환도로, 경인전철, 경인고속도로. 그 접근성이 아주 훌륭하고 관광객들이 또 해외 그 바이어나 관광객들이 거쳐가기 아주 좋은 근접성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4차 산업, 5차 산업을 적극적으로 집어넣어서 2차 산업에 머물고 있는 부천시를 전폭적으로 개조하고 대혁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보강해도 될까요? 예. 식물에서 동종교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식물끼리 똑같은 종류끼리 계속 교배하면 결국 그 식물은 도태된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동물도 마찬가지고 인간도 마찬가지고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12년 동안 20년 동안 똑같은 색깔에 똑같이 하면 경쟁도 없고 서로의 어떤 혁신도 없고 그러다 보면 조직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천이 그런 형태가 가고 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인구만 감소되는 게 아니라 기업도 나가고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오지를 않고 더 중요한 것은 젊은 사람들이 나간다는 겁니다. 학교 때문에 젊은 학부모들이 학교를 나간다는 이 자체가 부천의 미래를 어둡게 합니다. 앞으로 부천의 어떤 희망 또 부천의 어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살펴본다면은 부천이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지금 26%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 쓰는 거 보면 26%가 아니라 이거는 제가 있었던 곳이 서초가 84%인데 서초보다 더 펑펑 잘 쓰고 있어요. 거의 우리 기자분들이니까 영상문화 사람들이 거기에 만화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만화박물관에 1년 운영비가 250억 정도 들어요. 그 중에 1년 수익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10억 들어갑니다. 10억 240억은 국가 아니면 부천시에서 우리 세금으로 전부 커버합니다. 이렇게 전부 돈 먹는 하마입니다. 코어 문화센터, 문화코어센터 마찬가지, 식물원 마찬가지. 돈도 없으면서 이렇게 돈 먹는 하마로 하면 부천 침체될 수밖에 없고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의 도시 중에 파산된 도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철을 밟고 가지 않는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뭔가 달라지려면 방금 여러 가지 이야기 했습니다만 저에게 기회를 준다면 저는 또 다른 개념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문화복합단지 보니까 소니 픽처스 20년 전에 아이디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 그까지 이거는 100% 실패입니다. 저에게 기회를 준다면 저는 가방이 6년 동안 하면서 4년을 간사를 하면서 구글의 본사에 가서 사장, 부사장 다 한국 코리아 구글 코리아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넷플릭스, 소니란다. 애플 다 만나봤어요. 그리고 메타까지도 얼마든지 유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치 좋습니다. 인천공항이 있고 또 배우지에 소비인 서울이 큰 천만이 있고 충분히 해볼 만한 뭔가 제공하면 충분히 땡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요새 뜨는 여러분이 잘 보는 유튜브인데 유튜브를 만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걸 갖다 크리에이터라 그래요. 1인 크리에이터, 2인 크리에이터, 크리에이터들의 집합상대가 구글이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젊은이들이 모여들었어요. 저는 한 번 더 되면은, 한 번 더 여러분이 기회를 준다면은, 예를 들어서 학교도 과학영재학교, 일반 과학고가 아니라 과학영재학교, 그 중에 AI, 이제는 AI를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제 자식을,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의사, 치과의사, 변호사, 판검사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면 한국밖에 못합니다. 돈 벌어봐야 1년에 2억 벌으면 10년이면 20억, 20년 40억, 그까지도 못 벌리죠 사실. 그런데 AI라든지 IT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을 제대로 키우면
이것은 한국만 아니라 일본, 미국까지 세계가 공용할 수 있습니다. 어디 나라 가도 취직할 수 있습니다. 1년 연봉이 40억입니다. 뭔가 달라져야 됩니다. AI는 지금 뜨는 세대 대세입니다. 그런 쪽으로 뭔가 특화한다면 우리 살 길은 분명히 있다. 젊은이도 몰려들고 전국에 많은 학부모들도 몰려들고 충분히 할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디어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예. 부천시 오정구의 고민은 네. 김포공항이 있습니다. 김포공항 비행기 소음과 고도 제한으로 인해서 건물 13층 이상은 못 올라가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도시 개발이 이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도시 재건축이 되지 않고 있고 주민은 감소하고 지역은 낙후되고 점점 낙후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고정물은 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공항 일대가 획일적으로 57.4m 보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국내법은 지금 정비가 되어 있고요. 2026년 국제 밀항기구 거기에서 의결이 되면 보도 제한이 단계적인 완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항이 가까워지 공항에 이제 활주로 근처는 57.4m 그대로 유지가 될 거고 항로에서 멀면 멀수록 뭐 100m, 90m, 80m 이렇게 완화가 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오정구 신월도랑 붙어 있는 고강도 항로 지역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입니다. 제가 봐서는 학생들이 공부하기 어렵고 학습권을 침해하고 밤에 수면권을 침해하고 그 다음에 낮에 생활권을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항로를 지날 적에 항공사들의 일부 조금 소액의 분담금을 지금 부담하고 있는데 제주도와 같이 제주도가 지금 입도세를 올해부터인가 10,000원씩 부과하기로 했죠. 그래서 항로를 사용하는 분담금을 적극적으로 획기적으로 좀 높여서 피해보고 있는 주민들이 수혜자가 돈을 내서 그분들의 이주단지를 적극적으로 좀 만들고 제 구상은 국회에 들어가면은 수혜를 보고 있는 항공사들이 분담금을 좀 대폭 올리고 고강 아파트 같이 비행기가 뭐 이렇게 바라본 손으로 잡힐 정도 날아가는 지역에 계신 분들은 그 재원을 갖고 이주단지를 만들어서 이주를 시키고 서울과 인접한 지역이고 오정구가 특히 공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대규모 공원을 만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서울 편입은 꼭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제가 자료를 찾아본 게 아니라 그 동네 부동산을 돌면서 이제 부동산 사장님들이 하신 얘기입니다. 40년 전에 목동 아파트랑 같은 시기에 분양했는데 고강 아파트는 450만 원, 목동 아파트는 400만 원. 고강 아파트가 오히려 10%가 더 비쌌는데 이제 목동 아파트는 사실은 그때 뻘이었습니다. 논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질 형질이 좋은 고강 아파트를 선택하셨는데 지금 아파트 가격은 뭐 10배 이상 차이가 날 거로 봅니다. 그래서 서울 편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때 그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분들이 서울 편입 때문에 받으셨더라고요. 어차피 하나로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 편입에 대해서 우리 기자님들이나 또 우리 유권자분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은데 지난달에 우리 한동훈 위원장이 일선에 가서 완스톱으로 강력하게 추진하신다고 하셨고 또 우리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게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 또 재밌는 거는 이재명 당대표가 그렇게 부산 가서 메가시티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게 서울 편입이나 뭐가 틀립니까? 지금 경기도 현황을 보면은 서울의 수십 배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은 인구가 900만 왔다 갔다 합니다. 경기도는 이제 1,300만이 넘습니다. 근데 화성, 용인, 반도체 밸리가 완성이 되면은 인구 조만간에 1,500, 2,000만 됩니다. 분도를 만드는 것보다는 메가시티를 만들어서 블록을 만들어서 효율적인 행정을 하는 게 국가 발전에 국가의 미래에도 훨씬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우리 박성준 후보님이 그동안 얘기하셨듯이 서울시는 동의합니다. 경기도나 부천시 동의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완스톱으로 우리 당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걸로 믿어주셔도 됩니다. 제가 뭐가 예. 제가 서울시 출신입니다. 25년을 서울시에 있었고 구청장도 했고 누구보다도 실정을 잘 알고 있고
또 도시행정 전문가로서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김포공항을 좀 옮겨주세요. 잠깐만요. 제 이야기 듣고 세계 각국의 유형을 보면은 이 인근에 있는 일본만 하더라도 동경도가 그 특별구가 23개가 있습니다. 우리는 25개가 있잖아요. 그 옆에 시가 26개 시가 붙어 있습니다. 또 7.8촌이라고 그 15개 군이 우리 같은 군이 붙어 있습니다. 거기 동경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뉴욕이라든지 다른 런던이라든지 파리도 인근이 병합되면서 전체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계가 국가 간의 경쟁보다는 국가 간의 경쟁도 중요하지만 도시 간의 경쟁도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메가시티 관계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런 세계적인 대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얼마나 혜택이 있고 얼마나 불이익이 있느냐. 우리 부천 주변에 상당수 하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우려도 하세요. 또 많은 분들은 찬성도 하세요. 우려하시는 많은 분들은 아마 이 정치적으로 많은 분들께서 우려를 아무래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전파돼서 그러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참고로 이런 말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1년 예산이 70조입니다. 부천이 2조입니다. 70조에서 돈이 흐르면 밑으로 흐르겠습니까? 2조가 70조로 올라가겠습니까? 훨씬 부천이 얻을 이익이 훨씬 많다. 제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제일 먼저 추진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031을 02로 바꾸겠습니다. 왜? 031을 쓰는 거는, 경기도에서 031을 쓰는 거는 부천밖에 없습니다. 인천하고 부천밖에 없습니다. 다른 도시들 031을 씁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 도시, 과천하고 강명이 02를 씁니다. 그러면 전화번호가 왜 그리 중요하냐? 4차 산업혁명 시대는 통신 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빅데이터 이런 게 전부 같은 코드로 통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묶어서, 서울과 강력으로 묶어서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점이 많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부천이 교육 관련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학 진학률 이런 것 때문에 젊은 학부모들이 약간 다른 데로 떠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서울하고 같이 편입된다면 인근 양천구 공동 학군 만들어서 서로 갈 수 있게 한다면, 부천이 집값은 싼데 학군은 같이 된다면 충분히 일시에 올라갈 수 있다. 아까 내 말씀드린 각 영리학교도 그 일환이거든요. 그 아울러서 부천의 7호선 지금 뭐 제가 해결한다고 했습니다만은 급행열차라든지 또 정차라든지 또 다른 관련해서 서울시와 같이 묶여 있다면 얼마든지 빨리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훨씬 메리트가 많다.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우리 독자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되죠.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 의견입니다. 주민들한테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면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부천 미래신문의 윤재영 기자입니다. 예. 그 박성주 후보님한테 네네. 그 시민과의 소통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볼게요. 예. 아까 뭐 불만이 저한테 많으시던데. 네, 그렇습니다. 아까 또 그렇지 않아도 뭐 지역 전화번호 03103이들 얘기하셨는데, 박 후보님은 이제 뭐 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아서 부천의 문제가 얼마 안 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시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예. 또 총체적으로 선거는 각종 주민들의 민원이나 어떤 공약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해결하고 또 하는 그런 장인데, 이번에 선거 캠프에 예. 음식 대표 유선 전화가 공산이니까 얘기죠. 일본은 너무 실수하다 소통이 보니까 없었다는 점은 예. 어떤 시민으로부터의 어떤 소통에 큰 지장이 있다고 보고요. 예. 그 대표 전화가 없다는 것은 참 이례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언론과의 소통입니다. 예. 무엇보다 또 언론의 그 지역 언론의 역할도 또 있고요. 그런데 어제 대표님께서는, 아니죠, 후보님